인천에 이어 서울 마포구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기는 공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흉기 피습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을 정권 심판 선거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여당의 이기는 공천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역구 인천 계양을 찾아가서 원희룡 전 장관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마포구를 가서 정청래 의원을 향해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도권 지역을 재탈환하겠다 이런 생각을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절박한 심정 아닐까요?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날 총선 결과가 서울의 49석 중에서 민주당이 41석, 미래통합당이 8석 참패했죠. 그리고 인천 13군데에서 민주당 11석, 미래통합 1석, 윤상현 의원이 그때 당시 무소속으로 나와서 1석. 네. 그리고 경기도 59석 중에서 민주당이 51석,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7석, 정의당 1석. 미래통합당이 당시 참패를 했기 때문에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인데 121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크고 수도권에서 승리가 지방선거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박하고 국민들한테 아주 적극적인 그런 표심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맹렬하게 비대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개양 다음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또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마포로 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 문법에 참 잘 적응하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들 많았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장면들을 보면서 여의도 문법을 조금 더 익히셔야겠다라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극적인 효과, 정치적 퍼포먼스를 좀 노리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발표는 정말 좀 나름대로의 극적인 효과를 노리신 그런 장면이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낳는 부작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미 벌써 마포울 당협위원장으로 이 자리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 김성동 전 의원이 벌써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큰 약점인 것이 지금처럼 총선이 한 80여일 남은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갈등이 지금 폭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갈등들을 봉합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정치적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런 약점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는 공천을 명분으로 하셨지만 사실 이기는 공천이라는 말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 굳이 저런 장면들을 연출하는 것은 오히려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월권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 공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이 아니라 불공정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시비가 오히려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기 원래 당협위원장 했던 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과 또 하나는 거기에 지금 지목한 사람이 바로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이제 조국 흑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매칭한 것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나눠서 보죠. 먼저 조국 흑서의 저자를 정청래 의원의 대항마로 일단은 거론을 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률 후보자도 있다. 네. 저는 그런 취지로 읽힙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공천과 관련해서 김경률 후보자가 이 지역에서 공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희룡 의원도 어제 인천 계양을도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서 이재명 대표와 싸울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여기 그 원희룡 전 장관도 그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다. 그건 정치적인 뉘앙스는 유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선거의 기본 구도는 인물 구도 이슈입니다. 네. 지금 구도는 각 당에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당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치열한 구도가 전개되어 있고 그리고 이슈는 지금 정책 발표를 지금
각 당이 꾸준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물이기 때문에 네.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당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열심히 뛸 것이다. 그런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지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여기에 공천을 주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스템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시스템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시스템에 맡기면 된다. 하나의 그냥 소개뿐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 자리와 그리고 그 말의 무게 그리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 자리 그러니까 신년 인사회에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불공정 공천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시스템 공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요. 네.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입니다.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을 불러서 같이 저렇게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을 연출했으면서 공천을 시스템대로 한다라는 말이 당원들에게도 국민들에게도 좀 논리 모순으로밖에 보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너무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앞서다 보니까 저런 모습들이 연출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쉬운 지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스템에 대한 얘기는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 네. 과거에 이제 조국 흑서도 쓰고 했던 것이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꽤 그 지역에서 탄탄하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탄탄하지만 지난 21대 총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수도권에서 103대 16이었습니다. 완전히 참패였기 때문에 이 참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인적 쇄신도 필요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강력한 드라이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이니시티브를 뺏기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정청래 의원을 딱 찍어서 이 지역에서 한번 도전을 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정청래 의원을 쓰러뜨려 보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선보여야만이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 투표장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선거 초반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공천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토끼 잡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책을 통해서 중도층을 흡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 가지 이제 구도적인 측면으로 마지막에 선거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현재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전략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예. 보면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얘기해요.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한 거 보고 결국 윤심 공천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일각에서 보면 이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김경률 비대위원인데 그게 윤심하고 맞겠느냐라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런 신년 인사회 자리에서 한 인물을 부각시켜 주는 것 그 자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 결국 윤심 공천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마치 용산의 직할 체제를 완성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많은 술렁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률 비대위원이라는 그 인물보다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각을 세우는 지금 대립구도를 만드는 전략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전략을 주로 해서 총선을 치르신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라고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처음에 취임하면서 그 첫 일성도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리고 이재명 대표 그리고 8.6 운동권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왜 비상 상황에 오게 되었고 비대위를 꾸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는데요. 지금도 사실 국민들께서 이 정부에 대해서 많은 민심을 주지 못하시는 이유가 경제와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폭정이라든지 독주에 대해서 또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그런 부분들, 이 정부와의 관계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약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언제까지 민주당의 86 운동권과 뭐 대립각을 세우는 것 그것으로 과연 중도층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은 매우 의문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프거나 무서운 전략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이름조차도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용산과 발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민주당의 대립각을 세우는 것만으로 중도층에 확장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매우 의문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 윤심 공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 확장이 안 될 거다.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윤신공천이라는 말을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 썼으면 야당도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윤석열 정부는 현실적인 정부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가 공약한 것을 대통령이 취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그 공약을 지켜야 할 의무가 대통령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권 여당은 뭐냐? 그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대선 때 냈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의 숙명이기 때문에 윤심 공천보다도 저는 윤석열 정부를 위한 공천, 윤석열 정부가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의 집합체인 공천, 그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뭐 김건희 여사 특검 뭐 그거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라는 것이 불공정하게 지금 다수당의 여러 가지 힘으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것을 악법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선거 국면으로 가면은 각 당의 분열이라든가 그리고 대선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 이슈 파이팅에 몰입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그런 말은 상당히 하기가 할 공간이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꼭 필요하고 그러면 총선이 지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위 10%인 7명은 배제하고 3선, 2선인 현역 의원한테 감점을 좀 세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영남 지역의 다선 의원들 가장 불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 나옵니다. 글쎄요. 근데 뭐 텃밭은 20대 80 그리고 일반 지역은 50대 50 일반 당원이 50이고 그리고 일반이 80이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0이 일반 국민들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다선한테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선을 뭐 속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그 출판기념회 요즘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난 11일까지. 정치 신인들이 출판기념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청년이 출판기념회 하는데 가보면 한 50명, 100명 그 정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3선 이상 출판기념회 하는데 가보면 한 1,000명, 2,000명, 3,000명 그렇게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불공정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불공정한 것을 그러면 정치 신인이 들어갈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 신인이 들어가야만이 새로운 미래의 비전을 새로운 글에서 담아서 역동적으로 국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 저는 뭐 적절하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도 좀 비슷한 공천 룰이 있죠? 그렇죠. 민주당은 이미 1년 전에 이 공천과 관련된 룰이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대로 그 공천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에서도 공관위원장께서 뭐 여러 가지 기준들 또 방침들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현역들이 컷오프되거나 뭐 감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빈자리가 생기게 될 텐데 그 물갈이 폭을 놓고도 당 내부에서 굉장히 술렁이는 분위기는 분명히 감지가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갈이 그러니까 자리가 비워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공천은 그렇다면 그 빈자리에 누가 오게 되는지까지가 완성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사람들을 그 빈자리에 넣는 일일 텐데요. 그 공관위원회에 지금 임명되신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친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연 그 빈자리에 또는 이제 영남의 뭐 상대적으로 양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 뭐 용산이라든지 또는 뭐 대통령과 가까우신 분들이 와서 공천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물갈이론까지도 모든 것이 다 빛이 바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물갈이도 중요하겠지만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 그 자리에 누가 오는지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 보름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첫 일성이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일성은 정권 심판이 가장 컸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등장하고부터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로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전략을 저는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결국 정권 중간에 시행이 되는 총선이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성 총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지금까지의 실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하게 되실 것이고 판단을 하게 되실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와의 어떤 그런 실정 부분들이 가려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이번 총선은 결국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좀 내세웠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가져가려고 하는 그 총선 전략을 한번 이재명 대표가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번 총선은 아무리 양 당에서 전략을 짠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국민들께서 현 정부를 판단하시고 중간 평가를 하는 총선이 될 것임은 명확해 보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도 싸움이 치열하고 당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보름 만에 최고위원회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입니다. 야당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는 정권을 견제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권 교체인데 저 정권 교체의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도 싸움이 첫 번째는 있지만 국민의힘을 견제해서 우리 민주당을 찍어달라. 두 번째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 탈당하고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야권 분열,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주도함으로써 야권 분열을 희석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를 노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단결보다도 정권 심판의 한 단일 대우로 가자. 예. 그러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낙연 신당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강력하게 그렇게 갈 것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제1당 심판으로 역설적으로 보면은 국회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180석 정도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을 대선구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균형감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제 정권 심판의 첫 메시지가 좀 방점이 찍히다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은 했지만 강하진 않았어요. 그냥 안타깝다 정도였기 때문에 약간 수위가 조금은 낮춰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당연히 당대표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에서는 당연히 많은 구성원들이 만류를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도 탈당을 하셨고 그리고 원칙과 상식에 속하셨던 세 분의 의원도 이미 탈당을 해서 신당 창당을 지금 좀 가속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감정은 뭐 감정일 뿐이고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로서 그럼 우리가 총선을 어떻게 치러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은 리더로서 당연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안타까운 것은 오늘로 이제 얘기가 메시지가 끝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통합하고 그리고 이제 신당이 나오건 뭐 제3지대가 나오건 이런 부분에서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와 많은 어떤 방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책들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미 나갈 사람들은 다 나간 것 같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있는 겁니까?
혹시 더 나갈까 봐 강하게 못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아하.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이 시작됐지만 민주당도 공천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180석 네. 정도 되는데 180석에다가 현역 의원이 180석인데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근무한 사람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뛰다가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다 지역에 나와서 지금 출마하려고 하고 있고 한 지역구에 3명, 4명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재풀이 넘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러면 180석 다 현역 의원들을 공천하면 그러면 아무 분란이 없겠죠, 사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민들은 매번 총선 때 몇 프로의 의원이 교체됐냐. 그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어떤 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우리가 인적 쇄신을 통해서 총선에서 국민한테 새로운 포메이션을 보여줬다 하는 것은 30%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50명 정도가 교체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이 경선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도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지역에 진성당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성당원의 표심은 대표 의중 따라 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나는 친명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는 누가 친명이고 아니면 누가 비명이고 뭐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 친명인사들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내가 경선에 나가서도 안 되겠지? 그러면 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텐트를 쳐놓고 이 이탈자들을 기다리는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구가 180석에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서 경쟁해야 될 당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일 세게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강북을입니다. 서울에 있는 강북을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이제 친명계로 분류가 되는 분인데 박용진 의원이 재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박용진 의원 쪽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성추문을 가지고 서로 또 설왕설래가 나오면서 법적 공방 얘기, 법적 대응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모든 공천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난번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했었기 때문에요.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들의 도전하는 또 민주당 소속 원외 인사들이 많아지는 구도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일 텐데요. 그럼 모든 지역구에서의 그런 경쟁 관계를 계파 갈등 하나로만 또 이야기를 해서 치환을 해서 뭐 본질로 보기에는 좀 저는 부족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지역구마다 그 지역마다 또 도전하시는 인물마다 다 나름의 사연이 있고 나름의 또 상황이나 조건들이 다른 지금 상황인데 그것을 다 차치해놓고 그냥 무조건 계파 갈등이고 뭐 친명계가 뭐 비명계의 의원석 그 지역구에 가서 도전한다 이런 식의 구도로 만드는 것은 저는 너무 협소하게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지금 정봉주 원장이 지금 도전을 하겠다라는 결국 도전자의 입장인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너무 친명계다 비명계다 이런 식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당 내에 있는 시스템 공천이 있는 것이고 그 공천 과정에 따라 누가 공천이 되는지 이걸 지켜보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뭐 친명 비명 이렇게 나눠서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소장파로서는 뭐 아주 좋은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젊고 그리고 지난 대선도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당내 경선에 그때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소장파로서 당내 경선에 나와서 그래서 민주당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층 당원들 입장에서는 반명이라는 그런 라떼루를 붙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불리함을 감수하고 지금 경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정봉주 원장을 상당히 위협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선을 붙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재선이지만 그리고 정말 언론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구도로 보면은 불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공세적으로 나와서 미투는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해서 이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에 수없이 많은 곳이 이런 현상으로 지금 붙어 있고 과연 경선에서 그러면 진성당원들이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누가 우리 편 당내 경선이 훨씬 더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당은. 당내 경선이 끝나면 상대 당과 싸울 때는 오히려 수월한데 네. 그래서 당내 경선 싸움이 훨씬 더 치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국 곳곳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동상이몽 제3지대라고 잡아봤습니다. 같은 곳에 있지만 좀 다른 생각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3지대가 그동안 성공한 적 별로 없는데 이번엔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까? 구도적으로 보면은 선거법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해가지고 두세 석 얻어서 성공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에서 몇 석을 얻느냐가 중요한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너무 치열하게 맞붙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3지대는 역대 성공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강력한 지도자나 지역적 기반이 있어도 JP 김종필 총재 일때 자민련이라서 뭐 50석 그리고 안철수 의원 호남에서 지지했기 때문에 그때도 뭐 4, 50석 그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소선구에서 어느 지역에서 저는 이길 수 있을지 상당히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어렵지만 이분들이 또 내세우는 것이 정치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각 당에서 당헌 당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당은 이념적 그런 어떤 틀이 가장 중요한데 네. 물론 뭐 개혁신당이라든가 또 뭐 여러 한국의 희망이라든가 새로운 선택, 새로운 미래 대연합 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의 정강 정책을 저는 한번 한 곳에 놓고 보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당의 정강 정책과 국민의힘 정강 정책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네.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나온 것이 왜 나왔냐? 당내에서 1인 패권에서 저항하기 위해서 좌파의 어떤 의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는가? 그런 저는 비판적인 시각과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이고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당 대표였고 두 정당의 대표는 그만큼 보수와 진보의 컬러가 뚜렷하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분이 한 곳에 들어와서 무지개 정당이 되면 회색지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도적으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한국의 정당 정치를 개혁을 해서 정말 뭐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상향식 민주주의 그리고 정당의 올바른 방향 이것을 보수와 진보로서 나눠서 자유와 평등적 가치를 같이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충언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과연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지역구에서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지역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렇다면 지역적 기반은 이낙연 전 대표 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당내에서는 그런 부담감은 없습니까? 사실 당내에서는요, 일단 뭐 제3지대나 뭐 신당 지금 창당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물론 주위에서 유심히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다만 과연 지금 한 5개의 갈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사실 굉장히 헷갈릴 정도인데 이 5갈래의 이 신당 제3지대가 과연 하나로 합쳐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도 회의적이시지만 저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설 전후에 뭐 최소한의 강령을 함께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는 하지만 예. 과연 정치적인 색깔이 정말 선명하게 달랐던 분들이 모여서 공통분모를 찾아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함께 모여있는 모습 자체가 국민들께 굉장히 생경하게 다가올 겁니다. 그리고 정치는 명분인 것인데 과연 어떤 명분으로 뭉쳐 있다는 것인지 이런 게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국민들께서는 과연 저 5갈래의 그 신당 창당을 하겠다는 그 제3지대가 결국엔 본인들의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 이런 모든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3지대가 함께 연합한다 이런 부분은 실현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 집권 여당 대통령의 권력이 상당히
집권 여당은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라든가 여기에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여튼 그런 염려도 들고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는 야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03년 이후에 새천년민주당하고 열린우리당에서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17대 총선 2003년에 2004년이죠.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열린우리당을 제끼고 호남에서 석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신당은 총선 이후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과연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건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걸 놓고 연동이 되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만약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못 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엄청 어려워진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부터는 이낙연 신당으로 급속하게 호남이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집을 져놓고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그 뒤를 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설 전이야 설 후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천 끝나고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우리 쪽에 오느냐에 따라서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제일 큰 건 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이 두 군데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아까 뭐 무지개 얘기, 회색 얘기도 했지만 두 당이 합쳐질 부분 뭐 계속 연기는 나옵니다만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가는 일은 사실상 국민들 보시기에도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특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은 마치 좀 더 구애를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뭐 파격적인 도전이 있다면 연대가 가능하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지난번 대선 때 그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비단 주머니 이야기했던 거 그게 참 떠올라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낙연 전 대표에게 뭔가 요구하는 모양새인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 결국 굉장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도권 싸움에 먼저 첫 승기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도 들고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로서도 지금 신당과 관련해서 특히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드는 지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